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약 총설에서는 용어를 배우는 것이다. 용어들. 앞으로 우리가 계약에 쓸 많은 용어를 배우는 건데, 자, 쌍모계약이라는 게 있었죠. 쌍모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서로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 그렇죠? 쌍모.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모두 쌍모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일방만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한쪽 사람만 의무를 지면 편무라 불렀죠. 편무는 시험범위 없어요. 다 쌍모계약만 시험범위에 있는데, 쌍모계약은 이 편무계약, 일방만이 의무를 지는 편무요, 편무. 편무계약이 없는, 여기 없는 특징이 나타나요. 쌍모 특징. 그럼 이게 이제 매매계약, 교환, 임대계약 특징의 특징. 자, 하나만요. 쌍모는 채권, 채무. 채권이라는 건 권리고, 채무는 의무잖아. 채권, 채무에. 쌍방 간에, 두 사람 간에. 만약에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가 성립했다면 갑과 을 사이에 쌍방 간에 쌍방, 채권, 채무에 성립. 그 채권, 채무, 이행. 채권, 채무의 소멸. 한마디로 쌍모계약은 뭐 매매로 쳤기가 매매계약, 매매 성립, 매매 이행, 매매 계약 소멸은 성립, 이행, 소멸은 서로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뛸래야 뛸 수 없이 같이 움직인다. 이걸 뭐라 부르냐? 책의 성립, 이행, 소멸의 견연성이라는 게 견연성. 일본이 한자 용어인데 참 많이 쓰는 용어예요. 견연. 이 견자가 굳이 뭐 이렇게 말하면 끌견자예요. 소가 끈다. 연자는 연관성일 때 연자예요. 이렇게 연자. 서로 연관성이 있다. 서로 막 끌리는 관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걸 견연성이라 불러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견연성을 갖는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쌍모계약, 매매견 임대차 계약은 한쪽 사람, 일방이라 불러요. 한쪽 사람,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 한쪽 사람 채무가 성립하여야, 타방, 상대방 타방이라 불러요. 일방, 타방. 타방이 매수인이죠? 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 그러면 뒤집어가면요. 한쪽 사람의 채무가,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일방의 채무가 만약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서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성립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인도 의무, 매매한 물건 인도 의무가 성립하여야 타 매수인도 대금 지불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한 물건 인도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 매수인도 대금 지불 의무를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일방의 의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의무도 성립한다. 성립상의 견연성, 성립의 견연성 불러요. 연관성. 또 쌍무는 한쪽 사람이, 일방이 이행이라 불러요.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타방도 이행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면서 네가 나한테 이행해 주는 거와 내가 너한테 이행하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하자. 동시에 하자. 왜 나만 먼저 하라고 그러냐? 자, 보세요. 자, 이행기에, 잔금 친할 이행기라 불러요. 매도인 저는 매매 목적을 인도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하면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교부를 하지 않은 채 나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청구가 왔어요. 오늘 잔금 치는 날인데 내가 깜빡해서 저기 소유 이전에 필요한 서류, 뭐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 뭐 이런 거 안 떼왔다. 다음에 떼줄 테니까 일단 잔금을 지급해달라면 지급해 안 해요? 안 하죠. 같이 하자. 왜 나 못하라 그러냐? 즉, 쌍모계약은 한쪽 사람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의무 제공도 거절하면서 네가 나한테 이행하는 거야. 내한테 이행한 지부터 같이 하자. 뭘 주장한다 그러? 동시행의 항명권.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내가 먼저 이행하여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요. 쌍모는요. 그렇잖아요. 매도인이 약속한 날짜에 매매 물건 목적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도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네가 나에게 소유권 이전 필요한 서류 교부할 때까지 나도 잔금 지급 거절하겠다. 네가 나한테 매매한 부동산에 소유 이전 필요한 서류 교부하는 거와 내가 잔금 지급부터 같이 하자.
이 동시항변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상의 운명 같이 한다. 이거 뭐라 부르냐? 동시, 이따 볼 거예요. 같이 하자. 동시행의 항변권을 1번이 한자 용어예요. 주장하면서 상대방 네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매도인 네가 이전에 필요한 교부할 때까지 나 잔금 지급 거절하겠다. 같이 하자. 동시항변 추정하면서 내 의무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행상의 같이 이행하자. 동시행의 항변권이라 불러요. 요거를. 이걸 주장할 수 있고. 또 쌍무계약은 일방의 채무가, 한쪽 사람의 채무가 일방이라 불러요. 일방의 채무가 의무가 얘 잘못 없이, 얘 잘못 없이 소멸하면 일방의 채무가 그 잘못 없이 소멸하면 없어지면 타방이 매수인이에요.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것들이 다 견역성이라 부르는 건데 왜 인정되는 거야, 이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다 공평의 원리야, 공평.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의 원리에서 다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건물을 매매했어요, 건물을. 자, 매도인이 건물을 2억에 팔겠다 매매했어요. 계약금 받았어. 잔금 친 날이 12월 23일인데 이 매매한 건물이 12월 23일 인전 이행기라 부르는 거, 잔금 치는 날인데 12월 21일 날 이틀 전에 벼락 맞아서 벼락 맞아갖고 번개 맞아갖고 다 소실됐어요. 천재지변으로.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매매한 건물 태풍 불어갖고 다 무너졌어요. 매매한 건물이 벼락 맞아서 천재지변으로 불이 났어요.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그럼 매도인은 이틀 뒤에 매매한 목적물을 매수한 인도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 없는 거 어떻게 넣는 거야? 걔 잘못이 아닌데. 그렇다면 매수인도 잔금 지금 어떻게 되나? 함께 소멸되는 거였죠. 일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이 천재지변적으로 멸실하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걔 잘못이 아니니까. 천재지변이니까. 그럼 매수인도 대금 지금 함께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상의 변. 이게 공평하지 않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손실을 그 천재지변으로 매매 목적을 없어졌잖아요. 이 모든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이야? 누가 모든 손해를 봐야 되는 거냐? 이런 경우에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거를 위험 부담 친다. 누가 모든 위험을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 이따 볼 거예요. 위험 부담 문제 넘어간다. 그러면 같이 이행하자. 동시항변권. 천재지변 등으로 매 목적 멸실했을 때 매도인도 목적을 인도가 소멸하지만 매수인도 대금이 함께 소멸하죠. 근데 모든 손실 누가 볼 것이냐? 그것을 위험 부담 친다. 손해를 1번이 한자 용어예요. 누가 볼 거야? 우리 당연히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 모든 손해를 보는 거야. 이따 보면요. 받았던 계약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천재 불러서 없어진 모든 손해를 다 매도인이 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은 매도인이 친다. 이 문제 넘어가요. 그럼 위험 부담이니 지금 동시항변권이 이건 어디에 있는 특징이야? 쌍무계약에서만 이런 문제 벌어지지 편무에 없는 특징이에요. 자, 이런 용어들이 다 일본의 한자 용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쌍무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 타방의 채무 성립하고 성립상의 변연성. 일방이 이행을 할 때까지는 내 의무 제공도 거절하면서 같이 이행하자. 이행상의 변연성, 동시항변권. 또 매매 목적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하면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만 매도인 잘못이 아니니까 매수인도 대금과 함께 소멸하고 모든 손해를 누가 볼 것이냐? 손해보는 사람 위험부담 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문제냐? 그러면 채권 채무의 쌍무는요. 성립, 이행, 소멸,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것이 공평하다는 거죠. 변연성이라 불러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이 다음에 중요한 용어들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하나씩 이제 용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다음에 배워보면 세 가지 성립상의 견연, 이행세 견연, 손해 견연성. 이쪽에서 이제 동시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항변권. 참 한자도 어려운 한자인데 다 일본 한자예요. 자, 한번 법조문 읽어보고 이 법조문은 두 조문밖에 없어요. 한 조문밖에 없어요. 한 조문밖에. 근데 여기서 많은 판례가 나와요. 자, 동시항변권. 동시항변권은 이 쌍무계약에 발생한 쌍무계약의 특징이에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쌍무계약에서 부동산 매매가 맺다. 항상 머릿속 상상은 우린 부동산 민법이다. 뭐 기계 한 대를 매매하는데 젖소 한 마리 매매하는데 부동산 중개업 볼 때 젖소 중개할 일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은 상상은 부동산 상상하는 거야. 일단 부동산 매매했는데 자, 쌍무계 발생한 문제인데 이거를 뭐라 보냐. 이 동시항변 거를 법률용어로 이행상, 쌍무계 이행상의 변연성이라 불러요. 변연성. 이행상. 같이 이행하자. 서로 이행의 의무를 같이 한다. 응? 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와 매수인 대금을 지급하는 거 같이 하는 거다.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 만약에 동시항변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매도인이 먼저 매매 목적을 인도하여야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여야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먼저 내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매매 목적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그건 틀리는 거야. 내가 먼저 이행하여 그러면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건 선이행. 근데 동시항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행할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하자. 이건 견생 불러요. 근데 쌍무계약에서 어떤 때 이게 동시항변 하는 거냐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쌍무계 당사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상대방은 얘가 나에게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매도인이 매매 목적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필요해서 교부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임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항변하는 거야. 같이 하자. 나 먼저 못한다 내가. 같이 하자. 이걸 동시항변한다는 거. 지금 이거를 지금 이거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장제 거절하는 거. 그런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지 아니하다는 얘기 뭐예요? 상대 채무가 변제에 있지 아니할 때는 매수인도 동시 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변제기가 이르러야지만 동시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부동산 매매계약 맺으면서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중도금을 한번 치르기로 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도금 치르는 건 선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 치르러 나가서 매도인 씨 오늘까지 총 매매대금의 중도가 절반이 넘어가니까 매도인 씨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사람 절반을 줄 때까지는 나 중도금을 거절합니다. 여기 등기필증, 매도인 임장, 인감증명 중에 두 개 갖고 오세요. 나 지금부터 동시항변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치르기로 한 것은 예를 들면 중도금을 치르기로 한 것은요. 선임을 지기로 한 거야. 이건 내가 선임을 지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중도금을 치르는 거지. 중도금 치러 나가서 매수인이 매도인 동시항변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 매도인은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았잖아. 매도인의 이행기는 잔금 치는 날이지. 중도금 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중도금 치러야지. 상대방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선행해야지. 동시항변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이행기 도래. 잔금 치는 날. 잔금 치는 날 그때가 동시항변하는 거지. 중도금 치면서 동시항변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요. 그러지 아니하다는 얘기 바로 이 얘기예요. 상대방 언제? 잔금. 그 이행기. 잔금 치는 날 가서 매수인이 잔금질 거절하면 동시항변하는 거지. 중도금 치면서 동시항변한다는 말은 없어. 왜? 중도금 치는 날은 매도인은 아직 이행기가 온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 이행에 도래하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냐. 동시항변 정할 수 없다. 그러나 2번 봐보세요. 그러나 항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이거 제가 그랬어요. 중도금 치는 선이행이라고 했어요. 이때 동시항변한다는 말은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행할 경우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전황의 법문가다. 전황의 법문가 같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같다는 거야. 동시항변 청할 수 있다는 얘기. 이때는 참 말도 어렵게 동시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원래 매수인이 중도금 치르는 것은 선행입니다. 중도금 치를 때 매도의 태도가 들어가서 동시항변 청한다는 말은 없어.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내가 선행하는 거야. 그러나 이 원칙이다 원칙. 그러나 상대방이 매도인이죠. 뭐 매도인의 후행 의무가 현저히 곤란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예외적으로 동시행 항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이때는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불러.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이다 불러요. 이게 용어를 쓰는 거 불안의 항변권. 이때는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자 보세요. 원래는 매수인이 선행음을 질 때 분할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먼저 치르기로 했다면 아무쪼록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 건데 중도금 치르는 날, 자 토지 매매했어요, 건물 매매했어요, 중도금 치르기로 했어. 보통 뭐 건물 매매보다는 토지 매매에서 이게 중도금이 많죠. 토지를 뭐 30억짜리 토지를 매매했는데 계약금 3억 원에 뭐 1차 중도금 뭐 10억, 뭐 2차 중도금 얼마, 잔금 언제 한 2, 3개월에 걸쳐서. 근데 중도금 치르는 날 아무조건 중도금 치러야 되는 건 동시에 하면 안 돼, 매수인이. 다시 한번 중도금 치르는 날 당일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나요? 안 떼어보나요? 보통 떼어봐요. 왜 떼어봐요? 아, 나랑 계약 맺을 때는 이 매매한 부동산에 아무것도 설정된 것이 없는, 뭐 압류건, 가압류건, 뭐건 잡힌 게 없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아,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는 그 사이에 압류, 가압류, 경매, 뭐 이런 거 잡혔나, 안 잡혔나? 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떼어봤어요. 떼어봤더니 아니나 달라요? 응? 중도금 치르기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압류 결정 10억 원, 가압류 결정 뭐 10억 원,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거 잡혔어. 그럼 중도금 치를 거 안 치를 거예요? 안 치러요. 왜요? 아, 내가 중도금 치르고 내가 잔금 치르는 날 매도인이 나에게 완벽한 소유권을 넘길 곤란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럼 중도금집도 거절해야지. 근데 매수인이 그래요. 아니, 일단 중도금 치러놓으면 내가 잔금 치를 때까지 말소시킬게.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나 네가 이 압류, 가압류 말소할 때까지는 중도금집도 거절하겠다. 왜? 내가 중도금 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완벽한 이행을 하기 곤란 사태 벌었잖아요. 그럼 중도금집도 거절해야지. 아, 잔금지급만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중도금 치러나가서 매수 매도 동시에 한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었잖아. 이때는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면, 이 동시에 하는 거 거절하면 네가 이 압류 말소할 때까지는 나 중도금집도 거절한다. 네가 압류 말소해 주는 거야. 내 중도금 치는 지금부터 같이 하자. 동창변이다. 주장하면서 중도금집을 거절할 수 있다. 선행 의무를 지는 자도 상대방의 후행 의무가 현재 곤란사에 벌어졌을 때는 매매한 부동산 압류 같은 거 잡혔을 때는 이거 말소해 줄 때까지 중도금집을 거절하면 동시에 함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라 부른다? 불안의 항변권이라 불러요. 그 경우에는 동시에 함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배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사실은 이 동시에 항변권이 많은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계약이 끝났어요.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그래요. 계약서상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이사 나가래. 근데 임차인이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아, 보증금을 안 빼줘, 자기는. 나 그랬어요. 네가 보증금 빼줄 때까지는 이사 가는 거 거절한다. 네가 나한테 임차는 빼주는 거야. 내가 네 임차 목적물을 돌려주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하자. 왜 너는 안 하면서 나에게 먼저 하라 그러냐? 그럼 안 되는 거지. 공평하지 않은 거죠. 또 마찬가지야. 임차인 저는 이사 안 나가면서 이사는 열흘 뒤에 천천히 나갈 테니까 일단 보증금 빼달래요. 나 임대인이야. 내가 그랬어. 너 이 임차 목적물 이사 나갈 때까지는 보증금만은 거절한다. 같이 하자. 이 동창면하는 거야. 그럼 동창면이라는 것은 쌍무에서 상대방 저는 자기 의무를 나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뭐한 건 이행을 요구했을 때, 네가 뭐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이행 못해. 네가 보증을 빼줄 때까지는, 네가 매매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나 잔금 못 치러. 나 이사 못 나가. 뭐 주장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행을 청구할 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내 의무 제공을 내가 거절하는 거야. 나도 거절하는 거야. 나 이사 못 나가. 나 잔금 못 치러. 이걸 뭐 한다 불러? 이거를 동시항변 주장한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 청구해서 그러다가 이제 얘가 언제가 동시항변 하는 거야? 얘가 이행 제공할 때가. 그러다가 만약에 그 다음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목적 명도 해주면요. 나 잔금 치러야지. 자, 그날은 안 빼줘. 집주인이 이틀 뒤에 보증금을 갖고 왔어요. 그럼 보증금 갖고 오면 동창만 하면 안 되지. 이제 나도 집 펴줘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상대방이 아니한테 나에게 이렇게 청구해 왔다. 청구해 왔을 때, 그때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만 동시함을 하는 거지. 영원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이때까지만 동시함을 하면 내 의무를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연기적이라고 불러요. 연기적. 이때까지만 연기적 항명. 영원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 이행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하면 나도 해야지. 이게 사회생활 때 공평하다는 거죠. 동시함을 청한다 그래요. 동시함명권이라 부른다. 용어만 잘 봐주시면 돼요. 이 다음에 이 동시함명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임대 끝났을 때 임대인의 임차부등을 반환과 임차인의 임청을 반환 서로 동시함명에 들어간다. 누가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매매 맺었을 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 필요는 서로 교부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서로 대금 지급은 동시함에 들어간다. 변제와 돈 필요 이거 많아요. 이제 이 다음에 이런 거 많이 가르쳐요. 이거 이제 사례들을 많이 가르쳐요. 박스 딱 쳐놓고 동시함 관계 들어간 고르시오. 동시함 아닌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빌려한 채무자가 변제, 돈을 갚는 거와 이 돈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 갚는 거예요. 채무자가 변제 돈을 갚는 거야. 채권자가 돈 받았다는 변제 영수증이라고 해요. 변제 영수증 써주는 걸 서로 동시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동시함관계 들어가는 거야. 돈을 먼저 갚아야 선이행. 돈을 먼저 갚아야 나중에 이거 써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야. 이거 안 써주면 돈 갚는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채권자도요. 저기 오늘 만난 김에 내가 3개월 전에 1,500 빌렸잖아. 돈은 내일 모레 입금시킬 테니까 오늘 만난 김에 몇 월 며칠부로 1,500만 1,000완결이라고 자필 써줘. 써줘 안 써줘요? 나 돈 입금시킬 때 못 써줘. 나보고 먼저 써달라 그래. 이 동시함을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그 변제와 또 돈 갚는 날. 응? 써라. 오늘 만났으니까 현금을 내가 갚아 현장에서. 돈 갚을 테니까 몇 월 며칠 빌려준 돈은 몇 월 며칠 총 완결이라고 써라. 자필로. 그랬더니 야 볼펜도 없는데 다음에 써줄게. 나 네가 써줄 때까지는 동감을 거절한다. 동시함을 정하면서 동감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와 도마지 영수 써주는 것은 서로 동시함을 되는 누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이런 게 동시함에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자.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동시함을 취한다는 거. 사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용어가 뭐냐? 다음 용어가 우연부담이라는 용어예요. 자, 우연부담 용어는 잘 봐주자고요. 우연부담이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을. 이 우연부담은 어디의 특징이냐? 요게 또 쌍무계약의 특징이에요. 편무계약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쌍무의 특징인데 쌍무계약에서는 이런 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쌍무계약에서 뭐라 부르냐? 요거를 쌍무계약에서 소멸상해, 채권 채무에 소멸상의 견연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소멸상의 견연성 이렇게 불러요. 쌍무계약에서 한쪽 사람의 채무가 그 사람 잘못 없이 소멸하면 다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소멸상의 견연성을 부르는데 이 쌍무계약에서 어떤 데 발생을 보세요. 우연부담 문제는 원시적 불능. 법률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원시적 불능은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계약 자체 무효예요. 근데 이 우연부담이란 또 용어는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 후발적 불능의 문제,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문제, 후발적 불능의 문제다. 후발적 불능은 이 계약 자체나, 자, 우리 건물 매매 계약 맺다 칩시다. 그 건물 매매 자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원시적 불능 계약 자체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런데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이행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맨 목적물 모두 멸실돼 버린 거야. 응?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건물 한 채 매매 계약을, 자, 펜션 매매 계약이야. 서울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람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펜션 한 채를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만나서 계약 썼어요. 가운데 있는, 여기 물론 가봤지. 며칠 전에 현장도 가보고 대장 떼어봤더니 대지 면적 얼마에 건평 얼마 다 확인했지, 서류는. 그 2, 3일 전에 이미 다 끝낸 얘기. 현장은 다 끝난 거고, 오늘 숫자 계약서. 그래서 12월 20일 날, 그래서 3월 사고 팔기 계약 썼어요. 자, 매수인이 계약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날 계약 썼는데, 현장 확인은 12월 28일 날 하고 왔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관리인이 있는 건물은 아니야. 그냥 공실이야, 공실. 관리인도 없어요. 근데 이게, 계약은 이날 성립했어요. 12월 20일 날. 근데 사실은, 하루 전날 밤에, 12월 19일 날, 어젯밤이죠? 12월 19일 날, 이 건물이 원인모로 화재가 나서, 애들이 뭐 불장난 놀았는지, 등산로에 담뱃불을 버렸는지, 원인모로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된 상태야. 이날 불나서 없어진 거야. 다만,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락이 안 온 거야. 그 계약 썼는데, 바로 연락 왔어요. 그 다음날. 여기 마을 이장인데, 업수, 뭐가? 당신 별장? 아니, 왜? 이틀 전에 불나 다 없어졌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이제 연락드리는데, 한번 와보시오?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 이 목적물이 존재치 않아요. 존재치 않잖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매매한다고 계약 썼잖아요. 이런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 성립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이 원시적 불능은 이 건물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라는 말은 이 뜻이 아니에요. 계약서 쓸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계약금 3천만 원 치르고 잔금은 1월 20일 날 잔금 2억 7천을 치르기로 하자. 계약 성립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잔금 치르기 3일 전날. 이 잔금 치는 날 이행기라 부르는 거, 이행기. 잔금 치는 날 범파경에서 항상 이행기라 부른다. 3일 전날, 1월 17일 날, 이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돼 버린 거예요. 이런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라 불러요. 계약 성립 당시엔 존재했으나 막상 이행기에 그 건물이 존재하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 건물 매매 자체는 유효한 거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계약 자체가.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계약 유효한데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매도인이 이행할 수가 없잖아. 없는 건물 어떻게 넘겨요? 그렇죠. 유효한데 이행할 수가 없게 만든 거야. 이거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매매는 유효한데 그러면 원인을 따지는 거야. 불난 원인을 따져야 돼. 왜 불이 났는가? 그러면 잔금치 이틀 전날 그 왜 불 났는가? 12월 17일 날 왜 화재가 나서 전부 매매 목적 소실됐는가?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이 원인이 매도인 잘못으로 얘가 불을 냈다는 거예요. 여보, 이제 1월 20일 날 잔금 받으면 우리 별장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잔금시 이틀 전이 마침 주말이었어. 마지막으로 그냥 하루만 더 씁시다. 그래서 잔금 받기 이틀 전날 마지막으로 더 쓴다고 왔어요. 왔는데 벽난로, 이는 좀 날이 추워서요. 벽난로에 불이 안 붙네요. 벽난로에 불도 한번 지펴봅시다. 오랜만에. 이틀 뒤면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데 불이 안 붙어요. 오랫동안 안 썼더니. 신문지든 말아놓아봐. 그래도 안 붙어? 여보, 석유 조금만 뿌려. 장작에다가. 석유 뿌린다는 게 신날 뿌렸어요. 불 싸질렀네. 그 벽난로 불 뗀다고 지 잘못으로 불을 낸 거예요. 지금 화재가 난 거예요. 지 잘못으로. 그래서 불 싸질렀어. 이건 뭐의 문제냐? 계약은 유효한데 약속한 날짜에 건물 넘겨 못 넘겨요? 못 넘기잖아. 이것은 계약 위반. 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거. 계약 위반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이라 불러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일체를 다 져야 되는 거야. 일체를 져야 되기 때문에 뭐 계약 해지했다는 뭐 손해배상 같은 거 계약을 못 지키잖아요.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일체를 지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일체를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매수인한테. 이 문제 넘어가는 걸 일으켜. 그런데 불난 원인이 뭐냐? 후발적 불능. 계약은 유효한데 건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틀 전날.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불난 원인이 매도인의 잘못 없이 쌍방의 잘못, 매수인 잘못도 아니야. 또 매수인 잘못도 없이, 다른 말로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우리가 잘못을 법률용어로 내가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뭐 이렇게 쓴 거지. 시험장 가면 잘못이란 말 안 써요. 뭐 지잘못으로. 그걸 귀책 사유라고 귀책 사유. 뭔가 잘못된 귀책 사유.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래요. 플러스 없어진 거야, 이틀 전. 장업체 이틀 전날. 그럼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야. 천재지변이에요. 아, 벼락 맞아서 벼락. 이틀 전에 벼락 맞아서 불났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또는, 아, 지나던 등산객이 담배불 버렸나 봐요. 응? 제3자의 잘못으로. 아, 예를 들면, 빌라를 한 채 매매했어요, 빌라를. 빌라 한 채를 연립 한 채를 매매했는데, 계약금 받고, 잔금은 1월 20일 날 받기로 했는데, 1월 17일 날,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옆집에 불난 것이 옮겨 붙은 거야. 불난 게 옮겨 붙은 거예요. 이건 매도인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잘못 없이. 그럼 천재지변이야. 3자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 우리는 뭐로 넘어가냐. 이때는 우연 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후발적 불능에서도 이렇게 쌍발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로 넘어간다? 우연 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그래요. 이때 생기는 문제. 우연 부담. 모든 손해를 1번 한자예요. 모든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이 한번 넘어가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모든 우연 부담을 우리 민법은 채무자주의라 불러. 채무자. 왜 채무자가 부르냐?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진다. 이걸 딱 우리 민법의 537조에 딱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손해는 다 우연부담은 손해는 다 매도인이 지래요. 매도인이 어떻게 집니까? 받았던 계약금 어떻게 하고?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해는 다 누가 지나? 매도인이 지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우연부담 진다는 거고, 매도인을 채무자라 불러요. 그러면, 아, 우연부담 이때 쓰는 거구나. 쌍발 잘못 없이 매 목적물이 화재 소실했어요. 그때 우리는 우연부담 문제 넘어가는데, 천재지변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우리 민법은 첫째,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우연부담 친다고 해서 쌍목에서 발생하는 거, 쌍목의 특징이 이게 손해. 그러면 모든 손해를 우리는 채무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 다음에 보면 특약 있거나 하면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원칙 모든 손실을 다 누가 져라? 매도인이 치라는 거야. 그럼 매도인 어떻게 지나 보세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방은 매도인도 건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매매한 목적물 그 건물이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없는 건물 어떻게 넘기라는 거예요? 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면 잔금치 이틀 전날 매매한 건물 풀이 없어지면 이틀 뒤에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소멸하는 거야. 그 대신 타방인 매수인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매수인도 일반 채무가 소멸하면 한 사람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 채무가 함께 소멸하겠다. 매수인도 대금 지급 의무가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 잔금 치러달라 요구할 수 없다. 모든 손실 다 누가 져라? 매도인이 져라. 매도인이 요구할 수 없다. 그럼 받았던 계약금은요?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줘야죠. 받은 것은 돌려줘야지.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 받은 걸 돌려주는 것을 부당반환이라 불러요. 계약금은 돌려주고 부당반환하고 부당이득 반환하고 받은 계약금은 받은 대로 다시 반환하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으면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치는 거예요. 매도인 우연부담 친다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 이거 중견법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왜요? 아니 1000건 중에 하나 10,000건 중에 하나 이러지 말란 법 없어요. 우리가 거래 관행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 쓴 그 다음날 잔금 치는 관행이 아니야. 건물 매매 계약 맺어도 보통 계약서 쓴 날부터 뭐 적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달 보름, 2달 정도 잔금 치는 날 늘어진다고요. 그 사이에 불나지 말란 법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받은 계약금 토해내고 잔금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져라. 우연부담 친다고. 토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검을 얼어지는 거 아니에요. 토지도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토지도. 토지가 왜 없어져요? 매면 토지가 없어졌대. 토지가 없어졌대요. 뭐 포크램블러다가 계속 뭐 흙을 파내나? 없어지게. 흙 파낸다고 뭐 토지가 없어져요? 수용당한 거예요. 그걸 법률적 불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당한 토지를 등기 넘길 수는 없거든요. 있는 것도 다 말소시킬 판에. 그러면 아니 임야 5,000평을 뭐 10억에 사업팔기로 계약 맺고 계약금 중도 넘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수용이 떨어져 버렸어. 수용당한 토지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등기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위험 부담 문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치렀던 계약금 중도금 모두 찾아가고 잔금은 치를 필요 없고 수용당한 모든 위험 부담은 누가 진다? 매도인이 진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토지도 얼마인지 이런 일이 벌 수 있는 거야. 수용당한 토지를 등기 못 넘기거든요. 매도인 잘못이 아니거든 그건. 응? 그 위험 부담. 받은 것은 돌려주고 잔금 못 받고 모든 손실 감수는 다 매도인이 한다. 그 매도인을 채무자주의라 불러요. 이런 문제도 얼마나 벌어지는 이게 중개업무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야. 요즘 시험 문제는 야 그냥 민법이 아니야. 중개 실무에 필요한 민법적 지식을 테스트하겠다. 앞으로 시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야 중개업무 보다 보면 민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좀 중개업무 보다 보면 좀 당할 수 있는 거, 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법대학생처럼 뭐 이론 배우고 논리 배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파트가 중요한 파트다. 그러면 이게 우연부담 얘기인데 이런 거구나. 천재지변도로 매매 목적을 없애 우연부담 진다 그러는 거구나. 근데 뭐 이왕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는 이 다음에도 자세히 볼 거예요. 이 정도 용어 알아들으면 거의 이거 맞췄다 봐야 돼요. 기초 강의지만. 그럼 여기서 다음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채무자주의로 위험이 전환된다. 위험 부담의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어. 아니 위험 부담의 전환했다는 얘기가 뭐냐? 위험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위험 부담 다음 같은 경우는 채권자주의로 전환된다. 채권자라는 것은 부동산 매수인이에요. 왜 채권자라 부르는지 이런 건 이 다음에 다 볼 거예요, 제가. 부동산 매수인이 채권자예요. 모든 손실은 채권자주의로 전환되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주의로 전환되는 얘기 뭐냐? 그러면 매도인은 쉽게 얘기하면요. 자, 천재지변 등으로 매매한 건물이 벼락 맞아서 모두 소실됐어요. 장마대 다 떠내려갔어요. 매도인 잘못 천재지변이야. 그럼 채권자주의로 전환되는 얘기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매수에 쫓아가서 전환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모든 수는 다 누가 지라는 거야? 다 매수인지라는 거야. 아니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럼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매매 물건 인도받지 않고도 잔금을 치러야 되는 경우야. 잔금 치러야 되는데요. 모든 손실 다 누가 지래? 모든 손실을 다 매수인지래요. 자, 이게 이제 537조, 538조인데 이게 보면 우연부담에 관한 이 규정은 임의규정.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는 다 누가 지는 거예요? 매도인 지는 거야. 그런데 특약이 있었다면, 하나만 예를 드는 거에 특약이 있었다면, 계약서 쓰는데 중앙 사무실에서 특약상 이렇게 넣었어요. 매매 목적물 인도시까지 모든 우연부담은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 계약서 특약 넣고 썼어요. 매매 목적 인도시까지 모든 우연부담은 천재지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 도장 찍었네? 왜 찍었을까, 매수인이? 근데 잔금치러 이틀 전날 원인 모를 화재가 나서 공실이었는데 벼락 맞아서 불나서 없앴대요. 그럼 잔금 치러야 돼요. 썼잖아요, 이렇게요. 인도치까지 우연부담은 채권자 지기로 한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이런 도장 찍으면 이런 특이하게 도장 찍으면 되겠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찍었어요? 몰라서. 우연부담이란 말이 뭔지. 매매 건물의 채권자가 자기인지 매도인인지 자기인지도 구분 못하는 거야. 그럼 이걸 말을 쉽게 바꾸면요. 천재지변 등으로 매 목적을 멸실더라도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로 한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니까 도장 찍은 거지. 알면 찍겠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천재지변 등으로 불났네. 그럼 매수인은 특약이 있었잖아. 그럼 매도인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 지급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으로 우연부담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사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특약을 잘 넣어야 되는 거야. 모르면 우연부담 말이 뭔지, 매매한 건물에서 왜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을 채권자라 부르는지 모르면, 날 얘기한 젤 얘기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 쓸 때는 글자 하나라도 의심이 가거나 못 알아듣는 용어가 있으면 짚어야 돼. 이게 우연부담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 우연부담이 무슨 뜻입니까? 매도인 매수인 잘못도 없이 천재지변동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누가 손해를 볼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자 납니까?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다. 그럼 안 쓰지.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일 안 일어나죠. 별일 없는 법학은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뭔가 문제가 10,000건 중에 1,000건이 하나 벌어지면 이제 글자대로 가는 거야. 입으로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 판사는 증거 안 되니까.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신중해야 되는 거야. 세상 일은 뭔 일이 벌지 몰라요. 그 글자 쓴 거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꼼꼼히 계속 꼼꼼히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잔금 치러야 되잖아, 지금. 자, 이거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좀 잘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연부담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거 재밌게 배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자는 계약, 해제, 이런 것들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